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년 남짓 만난 고 이은총 씨를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도중 공소 사실을 설명하던 검사도 끝내 울먹였습니다. 캄보디아 골프 여행에 함께 간 지인에게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것처럼 가짜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인천의 가정집에서 60대 남성과 5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가정폭력 문제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로 시작을 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하려는 음주운전차에 실탄 6발을 팡팡팡팡 발사해서 그 운전자 검거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제 오후 11시 안산시 단원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자, 저 차 보이시죠?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 순간 도주로를 차단하는 경찰차인데요. 자, 그런데 저 경찰차를 쾅 들이받고 또 도주. 자, 경찰들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타이어에 실탄을 팡팡팡 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저렇게 뚫고 가려고 하는 저 차. 자, 그 순간 경찰들이 아이고 저 또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또 발사. 자, 언제까지 도망갈까요? 또 들이받았습니다. 자, 순간 운전석에다가 지금 또 소리 들렸어요. 자, 운전석에 아이고 계속 쏩니다. 자, 운전석 아이고 도대체 지금 창문을 깹니다.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저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저 인간 무려 차량 18대를 파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 이럴 때는 쏘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랑이랑 밥 먹으면서 사반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화내고 욕하고 감동받고 하신 평택의 유재희, 박윤자 부부님. 사건 반장은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하신 최경민님. 자동 예약을 맞춰놔서 온 가족이 반강제로 사반 본방사수 하신 안은비님. 뉴스는 노잼이라는 편견을 깬 사반 응원합니다 하신 정한지님. 일하면서 사반 본다고 등짝 때렸던 아내가 이제는 자기도 일하면서 몰래 봐요 하신 신철호, 이지윤 부부님. 거제 능포초등학교 6학년 이재서 오늘 수학여행 갔는데 비가 와서 너무 속상해요 하신 신수연님. 우리 아들 최진혁 해군 입대한 지 딱 1년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하신 최형석, 서실아 부부님. 유연서님, 허석주님, 윤소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신종 입금 사기 주의보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마트 안으로 들어온 저 남성 잘 보세요. 음료수 코너에서 뭔가 집어가지고 지금 계산대 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이거 계좌 이체할게요. 그 순간 사장님이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니까 저렇게 휴대폰으로 입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 저 남성 사장님 저 100만 원으로 잘못 입금했네. 자, 사장님이 그 입금 문자를 보시더니 일시, 백, 천만, 10만 원. 어이구 정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저 남성. 사장님은 음료값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셨다는데 돈을 받아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알고 봤더니 지금이 중요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고작 1원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입금 문자에 100만 원이 적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줄 알았던 겁니다. 지난 11일 오전이고요. 60대 부부가 운영하는 분당의 한 마트에서 있었던 황당한 사건입니다. 젊은 남성이 음료수를 사면서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실수로 자기가 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면서 음료값 빼고 나머지 금액 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던 겁니다. 사장님이 계좌를 아내가 관리하고 있어서 아내 돌아오는 대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급하다면서 바로 돌려달라고 채근을 합니다. 이 사장님이 입금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이 적혀 있길래 입금이 됐나 보다 하고 현금으로 99만 8천 원 정도를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현금을 받고 나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문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100만 원이라고 적힌 글씨 위에 입금 1원이라는 글씨가 추가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자명을 1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실제 입금은 1원만 했던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100만 원을 입금한 줄 사장님은 알았던 겁니다. 이 같은 사람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계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10만 원 사기당한 것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 신고했고요.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택시나 식당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좌이체 자주 받는 자영업자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런 놈들 꼭 나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선생님, 진짜 짜증나요.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직접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사랑이요. 그거 너무 의원에서 우리는요 일반 건집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네? 무슨 말씀이실까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다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받았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아니 근데 기록다 돼 있는데 우리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다시 보라게 왜 그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저 대신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아니 그렇게 잘했네요 진짜. 자 이제 제대로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몇 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에 잘못인데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짜증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그거를 저한테 화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선생님이 탓이에요. 인계인 잘 못해가지고 그랬던 게 어머니 제가 인계를 진짜 짜증내요. 어머니 정말요. 일을 못하셔가지고 진짜 짜증내요. 내가 기업이라면 진짜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정말로 이런 상황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세요. 다시 하려면 교장에 들어갈 테니까요. 교육청에서도 생각하니까 그거로 가봐하세요 진짜로. 백골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침부터. 자, 정말 귀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승희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건강검진하고 구강검진 2개를 받아서 제출하라라는 거였는데 아마 학교에는 저 학부형이 건강검진만 제출하고 구강검진은 제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구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구두로 이야기해서 그 구강검진이 안 나온 학생에게 이제 통지문을 보내는 건데, 그럼 통지문을 보내면서 이제 선생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제가 학교에 있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잘 몰라서라고 끝까지 선생님은 참으시는데 부모님의 목소리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과연 측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전혀 선생님의 말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말이죠. 이 학부모의 잘못이었어요. 학부모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병가 중인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영문도 모르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한 몇 년 전 일이 아니에요.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예? 자, 제가 이수정 교수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이 제보를 받고 이 학부모님은 요즘 뉴스도 안 보시나 싶었어요. 요즘에 말이죠. 선생님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제보합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상에서 굉장히 벗어난 사람으로 보여요. 저런 분들은 사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하고 관계없이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노와 막 격분하여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자녀에게는 안 그럴지가 전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학대 비슷한 거를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닌지 그게 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을 물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행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입니다. 자, 마음 훈훈해지는 얘기인데요. 영상 보시죠. 가게 안으로 한 남성 들어옵니다. 자, 일하던 직원은 긴장합니다. 왜냐? 저렇게 손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자, 바로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직원이 경비업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자, 남성이 꺼낸 뜻밖의 한마디. 저 너무 죽고 싶어요. 자, 직원은 곧장 구조기관에 저렇게 전화를 걸고요. 한참 동안 경청을 하면서 저 남성을 위로합니다. 자, 서럽게 울던 남성 곧 도착한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가 되었다는군요. 자, 이 기자. 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애견용품 할인점인데 어느 남성이 저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직원은 순간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다가와서 한 말이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직원은 급한 대로 구조 신고를 했고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우는 남성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감히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 없고 앞으로 아저씨 인생이 확 좋아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저 한 사람이라도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이어서 경찰이 오자 남성이 직원을 껴안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이 남성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말에 경찰도 나가서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에 남성이 이런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죽고 싶은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다면서 이 과거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2시간 동안 쭉 늘어놨다고 합니다. 치료를 거부하던 남성은요, 결국 치료에 동의를 했고요. 경찰과 함께 병원에 가서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 뭐 한 말씀 좀. 글쎄,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사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구제하는 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요. 지금 저렇게 며칠씩 이제 식사를 걸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좀 지역마다 무료 급식소라도 좀 많이 좀 설치하고, 그리고는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 3일씩이나 굶지 않고 좀 당장 배고픈 거를 해결을 해야, 그래야 정신도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중주차 차량의 퇴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불박차는 이중주차 중인데요. 이때 저렇게 아빠와 아이가 검은 차에 탑승을 하죠. 자, 시동을 켜고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자, 옵니다. 자, 우회전을 하는데 뭔가 아슬아슬, 불박차 아슬아슬 닿는가요? 그냥 잘 갔습니다. 일단 잘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안 닿았어. 자, 그 순간 잠깐 멈추더니 차가 창문이 내려지면서 뭔가가 퓨 날아갑니다. 퓨 툭, 바로 타액 침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지난 9월 9일 날에 있었던 수원의 아파트 부분인데 블랙박스 차량은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아파트 사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을 뱉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블랙박스 차량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세차비 10,000원 드릴 테니까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블랙박스 차량 입장에서는 안 된다, 10만 원 달라라고 하니까 그럼 경찰에 고소해라 라고 지금 시비가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진정을 넣은 상황인데, 엄밀히 말하면 손괴죄, 이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되는데, 침에 만약에 무슨 타액에 위산 같은 게 있어서 녹일 수 있다면 히드라 이런 게 그런 거면 사실 손괴가 될 수 있지만, 그럼 병원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 강력한 침을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닦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노상방뇨 등이라는 경범처벌법 조항이 있습니다. 밖에서 소변이나 침을 함부로 뱉었을 때 10만 원의 범칙금,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벌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녀분하고 같이 가시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부끄럽겠죠, 오히려. 참. 다음 이어가죠. 힘 합해 으라차차합니다. 경기 이천의 어느 도로변에서 일어난 영상 만나보시죠. 어느 도로변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요. 아이고,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어요. 자, 경찰이 이리저리 요리저리 살펴보는데, 자, 그 순간 깔려있는 운전자를 발견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여기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자,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SOS. 자, 바로 그때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렇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으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마침내 차량이 저렇게 빨리 꾹꾹꾹꾹꾹 예. 이게 뭐 십시일반 이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9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렇게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복된 차량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운전자가 보였고 이게 구조대를 기다리다가는 혹시나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관이 직접 옆에 있는 지나가던 운전자들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예. 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으면 차도 들 수 있고요. 차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몇 번 만에 으쌰 하다가 차를 정상적으로 들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한 20명이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운전자를 구했다는 미담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 기분 좋은 소식.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술에 의존하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가족께서 직접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알코올 의존증인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도 좋을지 고민이라는 3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일단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모두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자친구 역시도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코올 의존증 또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주일에 많게는 50병을 마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러다가 과호흡에 마비까지 와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그래도 끊지 못한 상황이고요. 중독치료센터 가자고 도 했지만 절대 싫다, 마음 상했다면서 오히려 더 마셨고 나중에 어찌저찌 몇 번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 맞는다면서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직장도 2달도 안 돼서 그만둔 게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직장 없이 술만 마시고 있는 상태고 집세 생활비도 다 밀려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 병원비로 1,000만 원 넘게 사연자가 이미 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자체는요, 정말 착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인데다가 맨정신일 땐 그 누구보다도 잘해준다는 겁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술 자체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강제 입원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혼자 사는 남자친구 잘못될까 봐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더 이상 도와주지도 못하겠고 이 사연자도 너무 힘들어서 매일 상담받고 울고 지낸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더 만나야 할지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사연자는요, OX 판단보다는 진짜 뭐랄까요, 진지하게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고견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수정 교수님의 조언을 원하셨어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오늘은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야, 수정아, 나 엄마도 잃고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술을 마시면 조금은 잊을 수 있단 말이야. 유일한 해방구라고. 나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 너 없으면 나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 못 헤어져. 남자친구입니다.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예, 자, 다음은 여친입니다. 야, 박지훈, 너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술 때문에 직장에서도 짜증리고 너 왜 그러고 살아. 치료받을 생각 없는 너 진짜 지긋지긋해. 나야 술이야. 빨리 양자택일해. X입니다. 자, 승현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치료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에 보면 중독치료센터에 가자고 해봤지만 절대 싫다, 마음이 상했다, 술을 더 마셨고 나중에 몇 번 가보았지만 자신과 맞지 않다며 끝내 거부했다는데 그러면 저는 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 제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굉장히 자기가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없다면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니까요. 일단 치료받는 걸 전제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지 치료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사실은 뭐 OX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사실 O를 했는데요. 예. 뭐 50병을 소주를 일주일에 마시면 하루에 7, 8병씩 뭐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알코올 의존증으로 봐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 병원 알코올 의존증 치료하는 병원들이 잘 돼 있습니다. 실제 그 치료가 성공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도 승재현 의원하고 마음은 똑같아요. 이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하게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또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주신 거 봤을 때는 그만큼 아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딱 끊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한번 강하게 권유하시고 술 좀 끊으셔야 됩니다. 아니 많이 줄이세요.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하라고 제가 오를 들었습니다. 예. 자, 이수정 교수님은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쪽에 손을 드셨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저의 잘 아는 지인이 이런 상태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헤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증상을 보면 증상이 좀 정도를 지나칩니다. 우울증의 알코올 의존증, 진단명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지금 과호흡과 마비가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그 중추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이미 생긴 거예요. 결국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치매 같은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으면 차후를 기대하기는 일단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여성분께 아까 잠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맨정신일 때는 괜찮다. 술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이 문제인 남자친구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술 때문이 아니고요. 남자친구 때문에 이 난맥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정도에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그래야 본인의 인생도 좀 더 자유롭게 좋은 선택을 앞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많은 말씀 주셨어요. 네, 유진채님 마음이 착하셔서 그래요. 이거 보시고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만큼 하셨고 지금 떠난다고 해도 누구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미셸님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 만나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하셨습니다. K선님 지금도 힘드신데 평생 힘들게 사실 수 있으세요 하셨고요. 군산 사는 남원땡님 사랑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 메일을 처음 열어본 입장에서 뭐가 됐든 이런 판단이 나와서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일산 사시는 지미선 여사님 보고 계시죠? 분실물을 찾고 계신다고요? 아주 비싼 팔찌. 불가리 팔찌인데요. 어제 오후 4시에서 5시쯤 일산 마두역 오원 프라자 지하에서 저 팔찌를 분실하셨답니다. 4년 전 남편께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무려 50개월 할부로 정말 큰맘 먹고 선물하신 정말 귀한 불가리 팔찌.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으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 만약 이걸 찾아주시는 분께 사례는 물론 평생의 은인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자, 어제 오후 일산 마두역 오원 프라자 지하 바로 저 팔찌 꼭 좀 찾아주세요.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1년 남짓 만난 고 이은총 씨를 스토킹하다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도중 공소 사실을 설명하던 검사도 끝내 울먹였습니다. 첫 재판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자, 저희가 이미 2차례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이걸 왜 또 준비했느냐?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재판을 지켜보신 유족들이 너무 화가 나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먼저 그 전에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살해 피해자입니다. 이은총 씨고요. 지난 7월 17일 새벽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길에 전 남자친구 설 씨가 미리 준비해서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당시 은총 씨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그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역시 범행을 말리다가 부상을 입었고 그 집안에는 6살 난 은총 씨의 딸도 있었습니다. 은총 씨의 어머니는 이 손녀로도 지키려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은총 씨는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이 남성은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 씨는 살인 특수상의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설 씨 측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한다, 이의 없다, 국민 참여 재판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설모 순순히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유족은 전혀 절대 믿고 계시지 않습니다. 유족의 말을 빌리면 그동안 한 짓을 볼 때 가명을 위해서 분명 뒤에서 머리를 팽팽 굴리면서 뭐라도 준비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오셨는데 예, 저는 뭐 지금 하는 행동들 보면 적극적으로 감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범행 당시에 이 남자가 이 은총 씨를 만나러 왔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다, 니하고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왔을 때 당연히 그 피해 여성 입장에서 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할 말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살인이 일어났는 게 사실상 범행 동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그 범행을 뉘우치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반성문도 쓰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행동들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서 감형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갈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개 빳빳입니다. 이 작자가요, 재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쳐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 이은총 씨 유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앉았어요. 뭐 누구를 의식하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거 일 없고요. 그냥 와서 앉았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었고요. 검사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요. 옆에 앉은 변호사랑 상의를 하더라고요. 동생 살려내라고 너는 왜 멀쩡하게 거기 앉아있냐고 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왜 화가 그렇게 많이 났었냐면 반성의 기미도 없었지만 이 모든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의 허울을 씌워서 한 거잖아요. 근데 후회의 눈빛도 없더라고요. 후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으니까 그 새끼는 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꼿꼿하게 목을 쳐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자, 교수님, 검사가요 어제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이렇게 읽다가 울었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은 상당히 냉정하게 공소 제기를 하면서 이제 뭐 재판에 응해야 되니까 이성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제 사건 내용이 너무나 잔인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딸도 있고 그리고는 어머니를 또 다치게 했어요. 뜯어 말리던 어머니 손도 다 다치시고 아주 엉망진창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보고 있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가서 한 대 패주기라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마 틀림없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면 결국은 뭐 법정의 모독죄로 결국은 또 뭐 이렇게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꾸역꾸역 참으면서 아마 재판 진행 과정을 보시고 나서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갈 때 피고인이 퇴장할 때 이 사촌 언니라는 분이 내 동생 살려내 이렇게 외치셨답니다. 그거밖에는 지금 유족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자, 이자 설 유일하게 재판 중에 감정을 드러냈던 순간이 딱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딱 한 번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언제냐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이 검사가 청구했을 때 이때입니다. 아마도 이 피고인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 절차에 대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내형이 얼마나 될지 또 거의 예상을 하면서 행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전자발찌를 내가 차야 된다. 그리고 얼마 살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서 전자발찌를 찬다.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어떤 안이라든지 이걸 걱정하는 마음에 순간 얼굴에 드러났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반성을 하는 건가 의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네. 결국
가장 걱정은 유족들입니다. 네, 유족들입니다. 결국은 사망하신 은총 씨에게는 어머니도 있고 딸이 있어요. 6살짜리 딸이. 그런데 이제 사건 당일날 6살짜리 딸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할머니도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다친 거를 다 유혈이 낭자한 상황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딸이 엄마 얼굴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6살이면은 사실은 사망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라도 나중에 엄마가 다시 올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어린 딸 앞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제 설씨라는 자는 사실 무엇으로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손실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사망한 사람 피해자 이은총, 고 이은총 씨의 이름은 지금 이름 공개, 사진 공개 다 해놓고서 왜 이자 설 뭐라고 하느냐? 설동우입니다. 설동우. 저 얘기할게요 그냥. 이미 본인의 다 공소 사실 인정했잖아요. 여기다 대고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자입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 저희가 불러는 쳤습니다만. 자,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반성문만 줄기차게 재판부에 내고 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약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이나 그 누구도 유족에게 사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족 측은 이렇게 되면 반성문은 저희한테 쓴 게 아니라 재판부에 쓴 게 아니냐, 결국 형량 낮추려는 거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설동우입니다. 자, 유족은 재판 하루 전에 은총 씨 납골당을 찾아가지고요.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오셨대요.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사형이겠죠.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유족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 살아올 수도 없고요. 저희한테 행복감도 줬고 도움도 엄청 많이 줬던 친구고 딸을 너무 사랑했던 친구인데 엄마도 너무 사랑했고 동생도 너무 사랑했던 그런 친구를 저희는 잃어버린 거잖아요. 보호 못 해주셨잖아요. 그 사고를 여러 번 경찰에 신고가 되고 했었음에도 사고를 못 막아주시고 저희 동생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저희한테 해주시는 건 엄벌을 처해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책임을 지시는 건. 그 사람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44,000건이 제출됐고요. 특히 어제 첫 재판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리깡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자리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연대해야 되고 왜 피해자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피해자 편에 있어야 하고 지금 사건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했는 검사와 공판검사가 함께 들어가서 이 사건 정말 이자에게 중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의 죄명은 살인죄입니다. 물론 살인죄도 하한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30년, 45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복살인죄가 안 됐다 할지, 보복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당해 인천지검에서는 정말 제가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 사건 끝까지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검사는 판사를 반드시 설득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시내에 있는 한 은행, 남성 한 명이 거액의 돈을 모두 10,000원권으로 인출을 하더니 종이봉투에 허겁지겁 담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은행인데요. 노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을 주목해주세요. 조금 전 남성이 찾은 10,000원권 동문치를 은행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이 많은 돈을 찾았다가 다시 은행에 입금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 이거 완전 영화예요, 영화.
네, 지난 6월 30일에 6명의 남성이 캄보디아로 골프 여행을 떠납니다. 일단 이들 무리는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7월 4일에 이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옆 테이블 여성들을 만나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골프 모임 무리에는요, 일단 리더격인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60대 사업가도 있고 다른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무리입니다. 이 중에서 리더격인 60대 남성이 뭐 성매매를 부추기면서 호텔로 좀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60대 사업가와 또 다른 남성, 호텔로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60대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따라 들어온 여성을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골프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에 가스 충전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지 경찰들이 나타나서 어제 여성들이랑 나간 그 두 남성 여권을 확인한 뒤에 성매매 혐의로 체포한다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징역 싫으면 13억 내놔. 자. 저 13억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일단은 현지 경찰서에 갑니다. 가서 성매매 이제 조사를 받는데 취조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이. 그러면서 일행 중에 한 사람하고 뭐 통역원이 나왔겠죠, 캄보디아 말을 하는. 그래서 성매매로 체포가 됐는데 만약에 이 미성년자 성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법은 5년에서 징역 10년 정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뇌물을 좀 제공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뇌물은 한 100만 달러가 있어야 된다. 하나로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캄보디아 쪽에다가 주면서 무마를 좀 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결국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13억을 일행 중에 한 사람 계좌로, 동생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하는 모습이고요. 나중에 귀국해서는 은행 34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범죄 수익금을 다 현금화하고 수익을 분배했고요.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채무 상환과 도박 자금으로 탕진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지금 돈을 꺼내고 이게 인출하고 돈을 있어요, 받아가는 겁니다. 인출하는 상황입니다. 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잡았을까요? 사실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풀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13억 지금 이제 돈을 줬다. 이렇게 하니까 현지에 있는 그 사람이, 물론 이거는 캄보디아의 일부 경찰일 수 있고 그 캄보디아 전체인 경찰은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의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1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뭐지? 이거 진짜 이런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서 경찰에게 신고하게 됐고 경찰이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나 캄보디아 갔다가 실수해가지고 13억 해가지고 겨우 나왔어. 그랬더니 야, 뭐 13억까지네. 야, 그거 너 좀 당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였나 보죠? 네, 그런데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술집에서 현지 여성들이랑 합석한 것부터가 다 저들이 짠 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또 일당은요, 현지인들을 미리 경찰인 척하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찰 제복까지 준비를 해서 이 6명 중에 출동한 6명 중에 1명은 실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 현지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5시간가량 대기를 시켰습니다. 우리 경찰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일당이 현지 경찰까지도 포섭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로 연행을 했을 당시에 이 피해자 1명을 속이기 위해서 같이 체포된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 공범은 13억을 내고 먼저 풀려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 우리 합의금 공동 분담하자 이런 명목을 들어서 이 일부인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서 신고를 막으려는 시도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당한 겁니다. 설계 당해.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건 현지 캄보디아 현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부분 보면 돈을 뽑아 먹으려고 생각하면 별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골프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골프 모임에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한 사람이 재력가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는 거죠. 특히 그 60대 주범은 그걸 알고 있었고 계속 라운딩을 하면서 이제 친목을 도모를 합니다. 친목을 도모하면서 그러면 우리 6박 7일 캄보디아에 한번 여행 가시죠. 여행 가서 좀 시원하게 골프 18홀 돌지 말고 30홀 돌죠. 이렇게 꼬등이었는가 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 겁니다. 그 캄보디아에 가는 이 그 60대 총책은 캄보디아에 이미 살고 있던 현지 브로커 50대 남성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에게 상황을 연출할 현지인들을 포섭해 경찰로 위장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50대 남성 지금 캄보디아에서 10년 넘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혔죠? 네. 예. 지금 이 일당들 5명, 특히 특경법, 특가법, 특경정제 가중처벌법입니다. 공갈입니다. 금액이 크니까요. 그중에 5명 중에 4명이 구속이 됐고 또 이 갈취한 돈을 세탁한 사람 50대 3명도 검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인 브로커 총책으로 보이는 50대 남성, 이 사람은 적색 수배 명령 인터폴에 떨어진 상황이고 또 현지인들도 지금 연극한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경찰한테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이런 거를 이제 함정 범죄, 셋업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심지어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등장한 6명의 경찰, 뭐 그게 진짜 경찰인지 뭐 제복을 빌려 입은 자들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자들까지 하면 자그마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사기 범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 한국 여행객들이 외국을 가가지고 동남아에서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셋업을 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외국에 가서 성매매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미성년자 성매매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나 처벌이 약하지 외국에서는 정말 아동 인신 매매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의 가정집에서 60대 남성과 5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가정폭력 문제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너무너무 화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이번 사건 집중 좀 해주세요. 정리해보죠. 네, 지난 17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5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해서 이 아내와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5살 난 딸은 코와 입이 폐쇄돼서 질식사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현장에서는 60대 남성이 극단 선택을 할 때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물품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60대 아빠가 딸을 살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최초의 신고자였죠? 맞습니다. 이 60대 남성, 이 아내는 필리핀 사람, 국적의 사람이고 딸이 있었는데 두 사람 결혼을 했지만 처음에는 좀 행복하게 살았지만 지난 6월부터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이혼이 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면접 교섭권 같이 아빠가 딸을 계속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고 사건 당일날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오는데요. 그 문자가 오전에 받은 문자인데요. 네가 나하고 딸을 죽이는구나라고 영원히 너 죽을 때까지 원망할 거야. 이런 문자를 받았고요. 놀란 엄마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60대 남성이 20대 필리핀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 꼬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남편이란 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살해하기 직전에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기초수급자입니다. 20대 외국인 아내는 이 남편이란 자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센터 측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했던 엄마에 비해서 아빠는 수급 과정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서 그런 충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거하는 과정까지 가게 됐었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피해자가 이제 일을 하게 돼서 근로소득이 생겼어요. 그냥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 분노를 엄청 쏟아냈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요. 예. 네,
이게 절대 풍족하지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5살이 된 이상 이 20대 엄마도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8살 이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잡히면 이 근로소득이 잡히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내는 틈틈이 주방 보조일도 하고 또 세탁원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로소득이 잡히게 되니까 실제로 남편이 걱정했던 대로 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68살 남편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왜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냐.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와 변했다. 이런 이유로 20대 아내를 폭행까지 합니다. 자, 교수님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기의 제가 욕 나올 뻔했는데 본인의 말년을 위해서 간병해 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뭐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본인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은 애당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들이고요.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남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짓거리를 해도 되는지 그게 사실은 도대체가 이게 글로벌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해야 된다, 한국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정폭력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헤어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있는데 헤어지지 못했다면 뭔가 제도적으로 빈틈이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좀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뭐 혼인 관계 때문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폭력 피해에 노출되지는 않는지 그런 제도를 촘촘히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일단 아이를 왜 손을 댑니까? 본인이 비관을 하는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본인의 선택이라고 존중하겠지만 문제는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자기 아내는 폭행을 했다 치더라도 5살짜리 그 생떼 같은 자기 자식은 잘해줬겠죠? 아니요, 전혀 잘해주지 않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또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딸이 언제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 아빠한테 가고 싶지 않아. 아빠에 대한 폭력에 대한 굉장히 좀 이렇게 명확하고도 자기의 의지를 좀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저 그림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눈물이 울컥 쏟아졌는데 저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 결국 아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엄마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 자기가 밑에서 있는 모습이라면 6세가 느꼈을 그 가정폭력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 주셨다시피 왜 우리가 저 아이를 좀 지키지 못했는지 아까 박지원 변호사님이 중간에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아이가 잠시 아버지 그러니까 68세인 이 자에게 가는 순간에 아이를 살해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살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혼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폭행도 하고 저런 자를 좀 차단할 수는 없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입니다. 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친부한테는 양육하지 않은 친부한테는 또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있는데 문제는 폭행들이 가정폭력 폭행이 많이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20대 아마 동남아 외국인이 한국인이 됐겠죠. 여성은 뭐 한국 문화라든지 이것에 좀 약했다면 법적인 좀 어떤 지원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문의를 했대요. 딸을 안 보내면 안 되느냐. 나랑 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 이랬다면 뭐 친권 제한이라든지 친권 상실이라든지 이런 좀 검토가 좀 돼야 되는데 이혼도 아니고 또 부녀를 어떻게 막냐 친권자인데 라고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인 것들을 좀 충분히 좀 세밀하게 얘기를 했었다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또 다만 또 남편을 무서워하는 딸이 남편 만나러 가면 좀 좋아했던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큰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댓글로 제목만 보고 저 남성 국제 사기 결혼의 피해자일 것이다. 이런 또 악플을 다시더라고요.
물론 이 내용을 보시고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시겠죠. 엄마가 울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승희 의원님. 사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픈데 제 아이도 지금 저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엄마는 분명히 울고 아이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엄마의 가슴을 그리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혼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편이 뭐 아이를 보고 싶다 면접 교섭권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오는 사이였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이가 조금 아빠를 두려워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정황을 보면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당시에 저 판단은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사건 당일에도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더욱 소스라치게 놀라고 좀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까지 뻔뻔스럽게 아이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는 이 자가 그 영상 통화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 상황이 아이에게는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참혹했을 것이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필리핀 엄마는 나를 때린 남편 그래도 지 자식은 귀한 줄 알겠지 하고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여성이 내국인이었으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예. 이미 가정폭력인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러면은 일단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쉼터도 보낼 수 있고 더군다나 가정폭력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예. 그러면 내국인 같으면 이렇게 만약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 필리핀인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받을 수가 없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살펴봐야 된다. 인종에 따라 가지고 폭력을 참아내야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차별이잖아요. 예. 꼭 한번 돌이켜 보시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연인이었던 두 사람에게 찾아와준 아이 덕분에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다는 30대 남성. 하지만 결혼 후부터 시작된 아내의 이상 행동에 신혼을 즐기기는커녕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됐다는데요. 넋을 놓은 채 중얼거리거나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기를 수차례. 무엇보다도 아기를 안고 뛰어내리려는 아내의 신용에 남성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애나 키우라며 사라진 아내가 딸을 몰래 데려가더니 아이를 찾으러 간 남편을 납치범으로 신고한 상황.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남성은 지금도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을 딸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아이를 되찾아올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자,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제보 사연이죠. 네, 제보자는 현재 30대고요. 지금 아내랑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뒤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 연애할 때도 극단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의견이 부딪히면 앞으로 버는 수입은 무조건 내가 관리하겠다. 싫으면 아이 낙태하겠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왔던 거죠. 하지만 결혼하면 바뀌겠거니 생각하기도 했고 또 더군다나 그때는 아내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겠거니 하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그때는 애썼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 남편 주장에 따르면 네. 출산 이후부터 그 증세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좀 이상하게 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연기하듯이 소리를 냈대요. 눈동자를 뒤집기도 하고 아이고. 좀 정신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천년된 마녀다 나는 그렇게 얘기. 마녀. 예, 천년된 마녀. 그리고 급기야는 남편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해서 119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거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 쪽으로 가서 뛰어내리는 신용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남성이 안절부절하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 정말 예쁜 아이를 보고 천년된 마녀라고 이렇게 자, 제보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지금 저희가 풀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와,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제보자의 주장이 정말 맞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자해하는 행동도 했고 또 그 분노가 계속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꾸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남편을 집 밖으로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현관문을 바꾸는 등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흉기까지 들었다는 이 제보자의 주장이 있으니까요. 정말 같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은 이 제보자는 왜 그런 아내를 병원이나 이런 데 좀 데려갈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 병원에 나름대로 데려가려고 상담도 예약하고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병원에 동행을 하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우울증이 이제 진단이 된다. 근데 정신과를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 우울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증상만 들어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래서 약을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 그래요. 어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혼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 전원입니다. 아, 허허. 그리고 지금 결국 이제부터 이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아내가 처음에는 아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이 남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남편의 주장이 맞다면 저라도 제일 먼저 할 게 이혼의 모든 요건을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양육권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이루어지는데 이 부인의 집은 지방이었고 자기의 신혼집은 수도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지금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과정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홀로 육아휴직을 내면서 아이를 돌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꾸면서 넌 직장도 잃고 애나 키워라, 날 찾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들어보세요. 네. 그 아이, 너 혼자 직장 그만두고 너 혼자 애 키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또 나타나더니 그렇죠. 내 딸, 내 아이.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제보자의 좀 주장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이제 남성 일하는 동안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홀로 이제 양육, 케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도 없이 어린이집에 몰래 찾아와서 아이고야.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 보고 싶어 그랬겠지 하면서 아이하고 시간을 좀 보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집을 잠시 비웠을 때 집에 와서 아이를 몰래 데려가기도 하고요. 특히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말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이혼 관련된 또 양육 관련된 뭔가 법규라든지 사례를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자, 들으신 것처럼 남편에게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이 아내. 이 제보자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한 뒤에 새벽 기차를 타고 지방 아내 친정으로 처가로 달려갑니다. 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제보자가 직접 촬영했던 영상 보고 오시죠. 납치하러 간다. 여기 좀 빨리 와주세요. 이게 납치요? 납치하러 왔어요. 애를 납치하러. 여보세요? 지금 뭐 하세요? 납치라니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납치하러 왔다고 애를. 아니요, 제 딸이고 납치를 해갔어요 지금. 납치하러 왔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제보자 처가에 가서 자기 장인과 아내와 지금 저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신고하는 남성이 장인이고요. 도와달라고 외치는 아내가 이 여성이 아내입니다. 이 제보자가 처가에 도착한 뒤에 혹시나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아이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을까 봐 일단 신고부터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경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랑 아내가 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앞서 본 영상은 당시 제보자가 경찰 오기까지 그들을 붙잡아주면서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장인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보자한테 우리 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는 아이 납치하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도 이웃 주민한테 납치범이다 도와달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이에 놀란 딸이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엄마를 찾으면서 그렇죠. 우는데요. 당시 아빠를 찾으면서 아이가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해서도 이거 민사 사건인 경우엔 관여할 수 없다 하면서 뭐 중재도 없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면 아이에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제보자는 그 길로 아이를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남편 측의 주장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다른 또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이 부인 아내 쪽에서는. 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서로를 납치범이라고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남편의 얘기 들어보시죠. 협의원 서류를 냈었어요. 남편한테 다 맞춰준다고 하고 양육권도 주고 양육비도 얼마 가난 대로 다 맞춰줬거든요. 저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혼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거 찢어버리고 이랬는데 뭐 직장에 곧 정리했고 뭐 애까지 밥을 팔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이게 근데 와이프가 양육권을 계속 번복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해서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교수님 이거 참 오늘 어렵네요, 이거. 예? 이게 진실이 뭔지 정말 저 오리무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남편분이 제보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아내분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 아이에게, 그러니까 본인의 친자인데 이 난리통을 보여주는지가 저는 제일 의문이 좀 들어요. 아마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 같으면은 남편이랑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안 보여주려고 하고, 더군다나 친정 아버지 같은 제3자는 뭐 부부간의 일에 끼어들지 않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충돌을 전부 아이 앞에서 보여주고 아이가 그럼 거의 정서불안정이 되고 누구에게도 애착을 갖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를 자기 친자에게 심어주려는 엄마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빠 편을 또 들 수도 없고 참 난감하다. 진실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내와 이혼 후에 양육권을 딸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양육권이라는 거는 이제 이혼을 했을 때 자기의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양육권이라 하고요. 양육하지 않은 배우자 일방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를 이제 지급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과연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애착관계라고 그럽니다. 같이 살고 있는, 특히 26개월이면 아주 어립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살고 있는 일방한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엄마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게 재판을 하든 뭐 특히 재판을 하게 된다면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둘 다 양육권을 원한다면요. 다만 지금 문제는 하나 봐야 될 게, 아빠가 지금 보고 있다가 엄마가 좀 데리고 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아인도 청구라고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빠가 원래 있는데 엄마가 데리고 간 게 맞다면요. 그래서 그게 재판을 하면서 사전 처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아이랑 같이 있는 게 맞는데 엄마가 불법적으로 아니면 위법적으로 데려갔다라고 입증해낸다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증거를 좀 갖고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승희 의원님부터 조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양육의 문제,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의 시민의 일원으로 이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두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팽팽이가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의 제보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게 재판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혼하는 지금 합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법원에서는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아이의 양육에, 아이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지 그거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지금 솔로몬의 선택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식을 진짜 정말 사랑하면 결국 당분간은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잠시 가져봅니다. 네, 어차피 나중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재판에서 다시 데리고 오면 되니까요. 일단은 이 싸움을 잠시 잠정적으로 멈춰주십사,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자, 저희는 그 반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용이 우리한테 이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아내 측에서는 반론을 주시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힘매님, 목적은 양육비겠지 하셨고요. 여로와님, 양육권이 부인한테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정님, 울고 있는 아이만 불쌍하다. 소큐트님, 처가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님, 저 엄마에게서 자란다면 제대로 클 수가 있을까요?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의견도 일단 남편 측의 주장을 기초로 해서 지금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사람들이 지나는 인도 위에 오토바이 한 대와 두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버스 한 대가 이들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남성들은 오토바이만 버려둔 채로 황급히 피해봅니다. 괜찮아요? 천만다행히도 이들은 돌진하는 버스를 간발의 차로 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버스와 쓰러진 가로수에 눌려서 이 오토바이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두 남성만은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잠시 인도에 서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버스는 저랬을까요? 그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요, 버스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인도변에 바퀴를 바짝 붙여서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멈추지를 못하더니 저렇게 가로수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버스 기사 음주도 졸음운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나서요,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5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버스 기사의 노련함으로 더 큰 인명피해는 막았고요. 인근 상점들도 무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 재산을 손실시켰다 이런 이유로 버스 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계단을 내려오던 한 남성.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또 다른 남성도 또 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엎드린 채로 쉽게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인데 힘겹게 몸을 세워서 벽에 기댄 남성. 이렇게 내려오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다시 같은 곳에서 미끄러지고 맙니다. 알겠어요. 여기 귀신의 계단. 뭐 발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 사고 발생 10분 전에 한 남성이 계단 곳곳에 실제로 뭔가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유유히 떠나는데 이 남성 손에 든 저 통, 바로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계단에 기름을 일부러 뿌렸던 겁니다. 나쁜 놈이네. 이 남성은 상가 1층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위층 헬스장에 평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 들어보시죠. 那就是讲了我发现了噪音影响到他的休息，他是场地的噪音。1个月之前他就闹事故，就是开车堵着我们的出入口。 네, 헬스장 주인은 이미 여러 차례 남성에게 사과도 했고요. 요구사항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성은 화가 난다면서 보복으로 계단에 기름칠을 해버렸던 거죠. 결국 이 남성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이 남성은 치료비 보상도 거부했습니다. 헬스장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싱크 나갔을 때 우리 박 변호사님 욕하셨어요. 욕 아니고요.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말도 안 돼요. 다음은 미국입니다. 자, 한 여성이 식당 테라스에 앉아있는 한 무리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대뜸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의 팔을 때립니다. 왜 저래? 맞은 여성도 발끈해 일어났는데요. 무슨 상황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Quit filming my baby. I'll take it. I want you to mind your business. You're tossing this baby infant child around and flipping it upside down. 자, 이 여성 많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신의 친구와 이 어린아이를 공중으로 던지고 아이의 발목만 잡고 흔드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식당 손님들이 이 모습이죠.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휴대전화를 들러 그 모습을 찍자 달려와서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네, 미국 아동학대 세죠.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요. 여성과 친구 모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등에는 붉은 자국, 또 팔에는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인형 뽑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네가 거기에 있는지 한 꼬마가 기계 안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저기서 왜 나와? 네, 아이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는데 이 인형 뽑기 기계는 고장난 지 꽤 돼서 그냥 방치해 놨던 거라고 해요. 주인에게는 기계 열쇠도 없었고요. 아이고야. 구조대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밖에서 아이를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는 인형을 흔들면서 아주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다 내 거. 내 거. 그래도 기계를 부수지 않고 아이는 들어왔던 입구로 쏙쏙 빠져나왔습니다. 참 아저씨.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요.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부모는 아이한테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